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묘지 비석에서 후임병과 함께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설을 앞두고 나는 군복무 중 경계 근무를 서게 되었다. 당시 나는 중반 야간 근무를 받았고 후임병과 함께 근무를 서고 있었다. 눈이 밝기로 소문난 후임병이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 녀석은 밤에도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사람을 구별해낼 정도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새벽 1시 무렵 근무 시간이 끝나갈 때쯤이었다. 반쯤 잠이 든 상태로 졸고 있던 내게 후임병이 다급하게 말을 걸었다. 나 병장님, 저기 좀 봐보세요. 눈을 비비며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야간 투시경으로 보았지만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무덤이 널린 경계 근무 지역일 뿐이었다. 뭘 보라는 거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후임병은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다. 저 앞에 있는 묘지 비석 위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나는 속으로는 무서웠지만 병장이라는 체면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려고 애썼다. 이 근처에 무덤이 널려 있는데 귀신 하나 없겠냐? 대충 넘어가자. 하지만 후임병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분명 사람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 같습니다.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나는 끝까지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 눈이 많이 와서 할아버지가 눈 쓸러 나왔나 보지. 나는 후임병을 달래며 넘어갔고 이윽고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린 눈이 한 뼘이나 쌓였다. 동기들과 함께 눈을 치우러 나가던 중 우리는 그 초소 앞에 비석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우연히 어제 후임병이 말한 바로 그 비석 앞을 지나던 동기가 말했다. 이 비석 신기하지 않냐?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여기 위에만 눈이 안 쌓였잖아. 누가 밤새 여기 위에 앉아 있었던 거 아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후임병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기해항. 꽃샘추위가 마치 애잔한 겨울처럼 차가운 초봄 무렵이었다. 나는 초췌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아 그 흔한 안주 하나 없이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다. 센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마음속의 헛헛함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았다. 사실 그럴 만도 했다. 장장 10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내가 피땀 흘려 일군 공장이 어젯밤 화재로 안전히 소실되었다. 당장 돌아올 어음 문제야 기한이 남아있으니 여기저기 돈을 구워 막을 수 있겠지만 나를 믿고 납품을 맡긴 거래처 사장님들과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천만다행으로 화재보험을 들어서 큰 손실은 없다고 해도 공장을 꾸려가며 흘린 내 땀과 노력이 송두리째 불타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당신 지금 술 마실 때예요? 보험회사 가봤어요? 뭐라고 해요? 보상은 해준다죠? 얼마나 준대요? 보상금이 문젠가? 내 새끼처럼 일구어온 공장이 불탔는데 마음이 좋겠어. 보험금이야 알아서 나오겠지. 내 속을 모르는 아내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방법을 찾느라 애를 썼다. 어이구, 그깟 공장 때려치우고 장사나 하자니깐. 희숙이 엄마 말 들어보니 목 좋은데 프랜차이즈 커피숍 차리면 돈을 많이 번대요. 공장만 고생하면서 왜 하려고 해요? 내가 커피를 뭐 한다고 그걸 해, 이 사람아. 프랜차이즈가 뭐예요? 본사에서 다 해준다잖아요. 목도 알아봐주고 광고도 해주고 직원 교육부터 기계까지 싹 다. 아무 말 말고 보험금 나오면 당장 프랜차이즈 알아보러 다녀요. 시끄럽고 당신은 애나 잘 봐. 나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사실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십수년을 매달려온 내 일이 무시당한 것 같아 화가 났을 뿐이다. 평생 기름 묻은 작업복만 입던 내가 커피를 만든다니. 왠지 가짜 같고 속임수 같았다. 벽창호 같은 양반. 올해는 삼재라도 끼었나봐. 애는 다리가 부러지고 공장은 홀랑 타버리고. 굿이라도 해야 되나? 굿이라니 그런 미신 믿지 말라니까. 창신동에 용한 무당이 있다더니 그이가 오래 조심해야 한다더라고. 부적을 써야 했는데 내가 30만 원이 아까워서 안 했지. 이 사람 참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녔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들이 목발을 짚고 집에 들어왔다. 얼마 전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깁스를 하고 있었다. 다리도 부러진 놈이 목발 짚고 어딜 다녀왔냐? PC방에요. 깁스해서 아프지 않아요. 이놈 자식,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럼요. 근데 살짝 출출하네요. 엄마 뭐 먹을 거 없어요? 애 배고프다는데 그건 왜 꺼내? 얘만 입이야. 우리 코코도 밥 대랍니다. 아내는 고양이에게 코코라고 이름을 붙여 살뜰히 챙겼다. 그러다 아들이 묻는다. 엄마, 독구 밥은 주셨어요? 독구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키우던 개였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독구는 늙어가고 있었다. 몰라, 개 주제에 반찬 투정하는 거야 뭐야. 뭐라고?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아내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독구, 아버지에겐 가족 같은 개였어. 잘 좀 보살펴 달라고 했잖아. 걔 때문에 왜 이렇게 역정을 내요? 코코야, 놀래지 마. 아내는 내가 하는 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내가 독구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내에게 조금 실망했던 것 같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둔 유산 같은 존재가 독구였으니까. 아버지가 계셨다면 독구를 어떻게 보살폈을까 생각하면 아내가 하는 행동이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건 나 역시도 독구를 그동안 잘 챙기지 못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현관 밖으로 나서자 마당 한쪽에 있는 독구의 낡은 계집이 눈에 들어왔다. 빨간 지붕을 가진 예전엔 그럴듯했던 독구의 집이었다. 독구야. 독구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밥도 먹지 않은 채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불안함이 엄습해왔다. 다급한 마음에 계집 안으로 손을 뻗어 독구를 불렀다. 독구야. 그제야 독구가 고개를 살짝 들었다. 눈은 여전히 백내장으로 뿌옇게 변한 채였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지 반응이 느렸다. 하지만 독구는 나를 보자마자 힘없이 내 손에 얼굴을 비볐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다. 미안하다, 독구야. 아버지한테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독구는 혀를 내밀어 내 뺨을 핥았다. 평소보다 강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마저도 미안할 뿐이었다. 아버지가 독구에게 그토록 정을 붙였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그렇게 조용히 독구를 안고 있으니 오래전 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부모님을 멀리 떠나왔던 나에게 아버지는 늘 말없이 독구와 함께 기다리고 계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허전한 기다림의 시간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었던 것 같다. 아버지, 독구 밥 가져왔어요. 아들이 어느새 나와 함께 독구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병서가, 제가 어렸을 때는 독구랑 많이 놀았는데 그 후로는 신경도 못 써서 미안해요. 너는 뭐 잘못이 있겠냐? 네 엄마 말투가 너무 못 나와서 화가 났던 거야. 아휴, 엄마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말은 거칠게 해도 마음은 안 그래요. 아들의 말에 나도 피식 웃음이 나왔다. 독구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이제 많이 늙어버렸다. 이제 이 녀석도 오래 살지 못할 걸 알면서도 마음이 무겁다. 살아계셨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던 독구. 나에게 독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고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가족 같은 존재였다. 그날 밤 나는 독구와 함께 아버지의 옛집으로 갔다. 독구는 마당 한가운데에 조용히 누웠다. 그리고 그곳에서 편안히 잠들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렸던 집으로 돌아온 듯. 독구는 마지막으로 이곳에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독구는 긴 여정을 마치고 고향에서 잠들었고 나 역시 독구와 함께했던 시간을 되새기며 내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낼 수 있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얽힌 귀향의 끝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떤 모녀. 이 이야기는 내 친구의 언니가 고등학교 시절 미국에서 겪은 일이다. 그날따라 수업이 듣기 싫었던 친구의 언니는 친구와 함께 수업을 빼고 학교 샤워실로 갔다. 사람들이 모두 수업 중이라 샤워실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예상대로 샤워실은 텅 비어 있었다. 친구는 대기실에 앉아 잡지를 읽으며 기다리기로 하고 그녀는 샤워실로 들어갔다. 샤워를 시작하려는 순간 담배가 생각나서 입에 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닫혀있던 샤워실 문이 끼익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 뒤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누군가 들어온 것일까? 그녀는 깜짝 놀라 누구야? 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조급해진 그녀는 다시 물었다. 누구야? 그러자 아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그녀는 순간 안도하며 말했다. 선생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한 그녀는 계속해서 물었다. 그런데 누구야? 내가 부러워.
뭐? 넌 담배를 피우면서도 나보다 오래 살잖아. 그녀는 깜짝 놀라 샤워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에서 기다리던 친구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신없이 샤워실을 빠져나갔다. 샤워실을 떠난 뒤 친구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아까 샤워실에 누가 있었던 것 같아. 친구는 샤워실에서 잡지를 읽고 있었는데 거울 앞에 긴 갈색 머리를 가진 여자가 서 있었다고 했다. 거울을 보고 있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 여자는 거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다. 이 학교 건물의 마지막 층에는 사감 선생님과 그녀의 딸이 살았었는데 몇 년 전 화재로 두 모녀가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사감 선생님은 긴 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 후로도 종종 그 두 모녀의 유령을 본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신들린 선배. 내가 대학 시절에 알게 된 한 선배에 대한 이야기다. 이 선배는 항상 초점이 없는 눈을 하고 있었고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당구도 아주 잘 치고 머리가 총명했지만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소문이 돌았었다. 그래서 선배도 신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은근히 그와 어울리는 것이 조금 꺼려지기도 했다. 어느 날 동아리실에서 술자리 중에 선배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복학생 선배 한 명이 갑자기 꿈 이야기를 꺼냈다. 어젯밤 꿈에 내가 우리 시골 큰 집에서 사제 관모를 쓰고 방 한가운데에 양반 다리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옆에 서서 울고 있고 작은 아버지와 고모, 사촌들이 줄을 서서 나한테 큰절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이상하더라. 다들 웃으며 희한한 꿈이라고 했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신기가 있는 선배가 갑자기 말을 했다. 야, 그 꿈 진짜 조심해야 해. 내 아버님한테 몹쓸 일이 생길 거야. 시골에 전화해보고 부모님께 찾아뵈라. 우리는 모두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 선배는 매우 진지했다. 그는 이어서 해몽을 해주었는데 장손인 선배가 친척들에게 절을 받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다음 대의 어른이 되는 상징이라고 했다. 그렇게 경고를 남기고 며칠 후 그 선배의 아버님이 진짜로 돌아가셨다. 그 사건은 학교 전설이 되었고 신기가 있던 선배도 술만 마시면 자기가 3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괴로워했다. 결국 그 선배는 3년이 지나고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 다섯 번째 이야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 본체 위에 손을 얹으니 방 안의 썰렁한 분위기와 어울리는 냉기가 느껴졌다. 모니터 옆에 있던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철부지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화목한 가족 사진이었다. 그 꼬마는 자신이 이런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줄 몰랐겠지. 그 아이는 이미 커버렸고 한창 활동할 나이에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방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다. 수면제 한 알로는 부족했나 보다. 이상하단 말이야. 김영사가 혼잣말을 하며 방문 옆에 서 있던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형사생활 15년 동안 자살 사건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자살의 이유가 없는 죽음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그랬을까요? 김영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부모님은 이미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 자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긴 공백이었다. 우리는 방 안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살펴보다가 이 사건이 자살이 아닌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직감했다. 방을 나서며 김 형사에게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사건을 추적하며 새로운 단서를 찾아나갔다. 그 후로도 몇 가지 사건들이 이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자살로 보이는 상황에서 미묘한 타살의 흔적들이 보였다. 결국 이 사건은 또 다른 미스터리한 죽음의 실마리로 남았다. 여섯 번째 이야기, 괴이한 꿈. 어느 날 밤 나는 기묘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낯선 곳에 서 있었고 주변은 매우 흐릿했다. 마치 안개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나 혼자만 있지 않았다. 멀리서 누군가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다가와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분명히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나는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이제 조심해야 해. 나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왜요, 할머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시다가 고개를 저으시며 사라지셨다.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나는 할머니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나는 계속해서 비슷한 꿈을 꾸었다. 매번 다른 상황이었지만 할머니는 항상 나에게 경고하셨다. 조심해라.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결국 나는 할머니의 경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다. 며칠 후 집에 큰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나는 큰 고비를 넘겨야 했다. 할머니의 경고가 없었더라면 나는 그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경고의 꿈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때로는 그 꿈이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을 느꼈다. 7번째 이야기, 늦은 밤의 고백. 대학 시절 나는 늦은 밤까지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 그날도 역시 동아리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고백을 하듯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나 너희들한테 말 안 했는데 귀신 본 적 있어. 모두가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와중에 갑작스러운 고백의 분위기가 싸해졌다. 나는 농담이겠거니 하고 웃으며 말했다. 뭘 또 그런 얘기를 해. 무서워지잖아. 그러나 그 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다. 아니야, 진짜야. 내가 고등학교 때 겪은 일이야. 그 친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어느 날 밤 그가 혼자서 방에 있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누구지? 하고 나가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그때 갑자기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방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 그것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무언가. 그때 창밖을 보는데 창에 얼굴이 비치더라고. 누군가가 창밖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 친구는 그때의 소름 돋는 순간을 떠올리며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래서 그때 내가 뭘 했는지 알아? 그냥 소리 질렀어. 소리 질렀더니 그 얼굴이 사라졌어. 그 친구의 이야기에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다. 나는 그 친구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은 아닌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자꾸 그 이야기가 떠올라 쉽게 잠들 수 없었다. 8번째 이야기, 버스에서의 섬뜩한 경험. 몇 년 전 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다. 그날따라 버스 안은 조용했고 승객도 몇 명 없었다. 나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옆자리에 앉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내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내 옆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아주 분명한 속삭임이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쳐다봤지만 여전히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후로 나는 계속해서 그 속삭임을 들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점점 소리가 커졌고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벨을 눌렀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버스에서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그 속삭임은 멈췄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버스를 다시 타지 않았다. 9번째 이야기, 기묘한 동창회. 몇 년 전 나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갔다. 동창들과 함께 모여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우리는 근처에 있는 펜션을 빌려 숙박하기로 했다. 모두가 술에 취해 한껏 들떠 있었다. 그 중에서 나와 몇몇 친구들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친구가 문득 말했다. 야, 근데 혹시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뒤편에 있던 그 건물 말이야. 그거 진짜 이상하지 않았냐? 순간 분위기가 조금 싸해졌다. 그 친구가 말한 건물은 학교 뒷산에 위치한 낡은 폐건물이었다. 나는 그 건물에 대해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지만 몇몇 친구들은 왠지 그 건물이 섬뜩했다고 말했다. 그 건물, 알지? 예전에 거기서 귀신 봤다는 얘기도 돌았었잖아. 한 친구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고등학교 시절 그 건물에 대한 소문을 기억해냈다. 한 학생이 그 건물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이야기였다. 그때는 친구들끼리 그냥 장난이라고 넘겼지만 그 이야기가 다시 들려오니 기분이 묘해졌다.
그렇게 우리끼리 폐건물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던 중 누군가가 제안했다. 여기서 가깝잖아. 한번 가볼까? 그 건물 아직도 남아있을까? 술에 취한 김에 우리는 결국 그 건물에 가보기로 했다. 밤이 깊었고 주변은 캄캄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우리는 출발했다. 폐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건물은 더 낡고 황폐해져 있었고 분위기는 묘하게 을씨년스러웠다. 친구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했지만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결국 따라 들어갔다. 건물 안은 생각보다 많이 훼손돼 있었고 벽에는 이상한 낙서들이 가득했다. 친구들은 낄낄대며 장난을 치고 있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무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기 정말 귀신 있는 거 아니야?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소리쳤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귀신 있으면 나와봐라. 그 순간 갑자기 건물 안에 있던 오래된 창문이 쾅 하고 닫혔다. 모두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허겁지겁 건물을 빠져나와 펜션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아무도 다시는 그 폐건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모두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고향에 있는 폐건물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았다. 10번째 이야기, 정체 모를 손님. 몇 년 전 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카페는 작은 동네에 위치해 있어서 평소엔 손님이 많지 않았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손님은 거의 없었고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평소와는 다른 기분이 드는 일이 일어났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조용한 저녁 시간이었다. 가게 안에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나는 카운터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카페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지만 문 쪽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다.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문이 고장 났다고 생각하며 넘기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카페 안에 있는 테이블 중 하나의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그 테이블엔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앉은 듯 의자가 움직였다. 나는 조금 겁이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했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돌려보니 그 의자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 같았다. 희미한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고 그것이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려 카운터로 돌아왔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카페 문을 잠그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다시는 저녁 근무를 하지 않았다. 혼자 남아있는 것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 정체 모를 손님은 누구였을까? 아니, 과연 손님이었을까? 11번째 이야기, 밤길에서의 만남. 몇 해 전, 나는 회사 일 때문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날따라 일은 많았고 사무실을 나선 시간이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 집은 사무실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버스를 타기에는 이미 늦은 시간이어서 나는 걸어서 집으로 가기로 했다. 집까지 가는 길은 꽤 한산했다. 평소에도 그 길은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그날은 더욱 적막감이 감돌았다. 그때까지는 별다른 걱정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길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문득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발걸음 소리가 내 뒤를 따라오는 듯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나의 걸음 속도에 맞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내 뒤에 정말 누군가가 있는 것일까? 내가 뒤돌아보는 순간 그것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도 같이 빨라졌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잠깐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길은 텅 비어 있었고 발소리도 사라져 있었다. 잠시 한숨을 돌리며 긴장을 풀었지만 곧 다시 걸음을 옮기자 그 발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분명히 내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점점 겁에 질려 서둘러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고 그 길을 빠르게 걸어가고자 했지만 발걸음 소리는 마치 내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한순간 발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이어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뭔가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상한 기운에 몸을 떨며 나는 급히 가까운 가로등 쪽으로 다가갔다. 가로등 밑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던 중 이상하게도 주변이 한층 어두워 보였다. 분명 가로등 불빛 아래에 있었지만 어둠이 주변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사람이었고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은 지나치게 천천히 걷고 있었고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어둠에 가려진 채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그러자 그 사람도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더 보이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고 나는 서둘러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뛰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결국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를 쫓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를 빠져나와 집 근처로 향했다. 다행히 집 근처에 다다르자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 기묘한 사람도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문을 잠그고 급히 거실 불을 켰다.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여전히 그 기이한 만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난 후 나는 그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그냥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단순히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난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날 밤에 그 사람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났다. 며칠 후 나는 또다시 회사 일 때문에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다. 그날도 늦은 밤이 되어 집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그날은 다행히 앞서 겪었던 기묘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며 밤길을 걸을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랐다. 그 후로 나는 가능하면 밤에 혼자 걸어 다니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특히 그날 걸었던 길은 가급적 피하려고 했다. 그 길은 내가 매일 다니는 길이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왠지 모르게 기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씩 그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할 때면 나는 늘 신경이 곤두서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기만을 바랐다. 몇 달이 지났고 나는 그 일을 잊어가고 있었다. 늦은 밤에도 다시 혼자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었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어느 날 또다시 그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나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은 별일 없이 지나가는 듯했지만 또다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내 뒤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마치 그날 밤 내가 겪었던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다. 나는 발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었지만 그 발소리는 나를 점점 더 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이번에도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밤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발소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나는 집으로 향하는 길을 서둘러 걸었다. 그러나 발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며 집에 도착해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 순간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문 밖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정막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기로 결심했다.